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서머싯 mom의 달과 6펜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서머싯 mom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서머싯 mom은 1874년 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의 고향은 아일랜드인데 17세기에 웨스트모or랜드주로 이주를 했다고 하네요. mom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영국 왕실의 피가 섞인 군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작가였다고 하는데 mom이 글을 쓰는 것도 어머니 DNA의 영향이었나 봅니다. mom의 나이 8살에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고 10살 땐 아버지마저 폐암으로 돌아가시자 영국 남부에 사는 목사인 숙부집에서 살게 됩니다. 숙부는 무척이나 완고한 사람이라 정신적인 의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10살까지 살다가 영국으로 건너왔으니 프랑스 사투리가 섞인 영어를 구사하는 데다 말더듬이까지 있어서 학교 다닐 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16세 때 폐결핵으로 요양차 남프랑스 에르에 갔다가 모파상을 비롯한 프랑스 작가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17세 때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의학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친교를 맺으며 문학, 예술에 관심을 보입니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로 짧은 여행을 해보고 비로소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역시나 수많은 여행과 경험은 작가로서의 풍부한 글의 소재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의학교를 가지만 공부는 대충 하고 작가 수업에 열중합니다. 의학생 시절 인습 및 사회적 가면 아래 감추어진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귀중한 체험을 얻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리얼리즘적 묘사며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생 시절 런던 남부 램버스 빈민구를 왕진했고 부인과 조수로서 63명의 아기를 받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램버스가의 라이즈를 처녀작으로 출간하면서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길로 나섭니다. 이후 서머싯 mom은 장편 20권 이상을 썼고 수많은 단편을 썼으며 희곡도 26편 정도, 여행기, 평론, 에세이, 시나리오 등 수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1897년 그의 나이 23세 때 처녀작으로 장편 소설 램버스의 라이즈를 시작으로 1962년 88세까지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간한 걸로 보면 됩니다. 정말 대단한 다작의 작가입니다. 그는 1965년 91세의 나이로 남프랑스 니스의 앵글로 아메리칸 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달과 6펜스는 1919년 그의 나이 45세에 출간된 겁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갱의 작품 중 타히티 여인들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타샤의 책 여행, 서머싯 mom의 달과 6펜스 서머리로 들어갑니다. 이 소설은 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1인칭 소설입니다. 화자는 런던 문단에 막 발을 들여놓은 신인 소설가로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찰스 스트릭랜더 부부를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런던의 정권 중개인으로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와 명예를 얻고 아름다운 부인과 아들, 딸을 가진 멀쩡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편지 한 장만 달랑 아내에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엔 왜 집을 떠났는지에 대한 말은 없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만 쓰여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겠죠. 동네에서는 어느 술집 창부와 도망을 쳤다는 둥 소문이 무성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림을 그리겠다고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말입니다. 그들 부부는 결혼 17년 차로 아내가 37살, 스트릭랜드가 40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스트릭랜드의 행동입니다.
스트릭랜드 아내는 문학인은 아니지만 문학이나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문단의 인기 작가들을 초대해서 오찬회를 여는 것을 취미로 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그동안 스트릭랜드는 문학이나 그림 등 예술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아내가 충분히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줄 것인데 스트릭랜드는 왜 떠났을까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17년이나 일궈온 가정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스트릭랜드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화자에게 파리로 가서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합니다. 파리에서 만나본 스트릭랜드는 여자는 고사하고 그가 묵고 있는 숙소는 뒷골목에 있는 싸구려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은 거의 노숙자 차림이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17년간 가정과 아이들을 벌어먹였으니 이젠 자기 손으로 벌어먹어도 좋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내도 자식들도 손톱만큼의 미련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굳은 심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스트릭랜드가 화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고 하지 않았소. 이 마음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치고 못 치고를 따지고 있겠소? 어떻게 해서든지 물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이요. 화자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의 진지한 정열과 폭풍우 같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음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뭔가 강대하고 압도적인 힘이 그를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있는 느낌. 꼭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금방이라도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스트릭랜드는 처자식을 버린 나쁜 놈이라느니 하는 세상의 평판이나 관습 따위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물속에 빠져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화자는 얼마 동안 파리에 살려고 갑니다. 파리에는 친구 더크 스트로브가 살고 있는데요. 이 남자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릭랜드가 사회적 잣대로 보면 얼마나 비열하고 뻔뻔하고 윤리에 반한 사람인지를 더크 스트로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크 스트로브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인물입니다. 직업이 화가인데 그림 솜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더크 스트로브는 자신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팔리는 그림을 그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림 솜씨는 형편없다곤 하지만 그림 보는 안목만은 대단합니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는 인정이 많고 순진한 사람이라 그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도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빌려주는 한마디로 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독사에게 물려도 절대로 물러서는 일 없이 상처가 나오면 곧 그 뱀을 가슴에 살며시 끌어안는 그런 인간이라고 화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생활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희극 형태를 빌린 한편의 비극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블랑슈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는 더크를 만나기 전 한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임신한 상태로 쫓겨난 과거를 가진 여자였는데요. 더크 스트로브는 남의 남자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블랑슈는 겉보기에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요조숙녀나 현모양처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어느 날 더크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가 자주 가는 카페로 화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스트릭랜드를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남루해 보였습니다. 더크 스트로브에 의하면 그의 그림은 과히 천재적이라고 하지만 정작 스트릭랜드는 자신의 그림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트릭랜드는 더크 스트로브의 그림을 대놓고 멸시를 하면서도 궁하면 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스트릭랜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크 스트로브의 아내는
스트릭랜드를 병적일 만큼 싫어하지만 결국 아내를 설득시켜 스트릭랜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해줍니다.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했던 처음 2주일 동안 아내 블랑슈도 밤새도록 그를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스트릭랜더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을 때 이 착한 덕커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가 아직까지 자기 방으로 돌아갈 만큼 완쾌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자기 아뜰리에까지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의 한없는 선량함은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스트릭랜드가 완쾌되자 이제는 자기 아뜰리에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가 자기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덕커의 아내 블랑슈가 스트릭랜드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스트로브는 견딜 수 없는 굴욕감으로 치를 떨었지만 곧 사랑하는 아내를 그 빈민굴 같은 스트릭랜드의 숙소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며 그냥 자기 집에서 살라고 하고 본인이 집을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을 넣어둔 서랍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반은 블랑슈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스트릭랜드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블랑슈의 그 심적 변화, 그 열정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조숙녀 같았던 그 속에 엄청난 열정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녀도 천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그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블랑슈와 사랑에 빠졌다고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 지난 어느 무더운 여름날 덕크 스트로브에게 블랑슈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의 자살에 스트릭랜드는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하다가 스트릭랜드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한 여자가 나체로 소파에 누워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속 여인이 자기의 아내 블랑슈였던 겁니다. 그는 분노에 그 그림을 찢어 발기려 달려들다가 그만 멈춥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도 몰라. 당장에 그 그림을 뻥 뚫어버리려고 했어. 힘껏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지. 그때 나는 본 거야. 봤다니 뭘? 그 그림을. 그것은 예술품이었어.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 무서워진 거야. 나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자칫하다간 무서운 죄를 저지를 뻔했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조금 움직이는 순간 아까 그 주걱에 내 발이 걸리자 가슴이 서늘해지더군. 화자는 스트로브를 사로잡았던 감동이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감동이었다. 전혀 다른 세계로 갑자기 끌려간 듯한 기분이었다.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장을 찾아온 낯선 사람처럼 갈피를 붙잡고 서 있었다. 스트로브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모양이었으나 그의 말이 뒤죽박죽이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내가 눈치껏 알아차려야만 했다. 스트릭랜드는 지금까지 자기를 묶어 놓았던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는 발견했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힘을 지닌 새로운 영혼을 발견한 것이다. 아주 풍부하고 기묘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묘선의 대담한 단순함만은 아니었다. 그 육체는 기적적인 무엇인가를 내포한 정열적인 관능으로 거려져 있었다. 그것은 육체의 무게를 이상하게 느끼게 하는 충실감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우리 상상을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이끌며 영원한 별빛만이 밝혀주는 어두컴컴한 텅 빈 공간을 알몸의 영혼이 새로운 신비를 찾아서 두려운 모험의 길을 밟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덕커스트로브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 무신경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란 말을 너무 경솔하게 쓰고 있어서 오히려 그 말에 힘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사람은 옷이건 개건 설교건 무턱대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막상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크 스트로브가 스트릭랜더에게 함께 네덜란드로 가자고 제안까지 했다는데요. 에휴, 천사가 있다면 바로 더크 스트로브이네요. 그 의지 안에 스트릭랜드는 희죽희죽 웃으며 자기는 할 일이 있다며 그 그림은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더크 스트로프는 파리의 생활을 접고 그 그림을 가지고 고향 네덜란드로 떠나갑니다. 스트릭랜드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아첨을 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겐 노골적인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스트릭랜더에게 직접적으로 싫어하고 경멸하고 난폭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화자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화자도 스트릭랜더의 악의 응시에 예술적 만족을 느낍니다. 악인의 성격은 법이나 질서로 보아선 정오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창조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여기서 달빛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제목과 연관 있는 말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 공상 속에서 달빛을 짜내듯 데스데모나를 묘사했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즐거움을 안고 악인 이아고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것은 문명사회의 예의나 습관 때문에 잠재의식이라는 신비 속에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본능, 그것이다. 작가는 그 밖의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속의 그런 부분에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스트릭랜드가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의 세계, 즉 저 하늘의 달인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화자가 스트릭랜드에게 블랑쇼의 죽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고 묻자 스트릭랜드는 여자란 쾌락의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욕망이란 것이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자기의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연애밖에 모르는 여자는 딱 질색이라고 합니다. 마누라도 블랑슈도 여러 가지 개교를 부려서 자신들의 가계부라는 틀 속에 가두려는 거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끈기 있게 올가미를 씌워 자신을 묶어놓아 자기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해줬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은 예외였다고, 즉 나를 가만히 내버려 달라는 것만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스트릭랜드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그림을 화자에게는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30점가량의 캔버스를 보여주었는데 그가 6년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의 화자는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림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위대한 독창성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늘 후회하는 일이지만 화자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지금은 그의 그림 반 이상이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돈 많은 미술 애호가의 비장품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일주일쯤 지나 화자는 스트릭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스트릭랜드와 헤어진 지 15년이 되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9년이 지난 어느 해 화자는 우연히 타히티 섬을 찾은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찰스 스트릭랜드가 오랜 뜨돌이 생활 끝에 발을 멈춘 곳이 이 섬이며 또 그의 명성을 확립한 많은 걸작을 그린 곳도 이 고장에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히티 섬은 모든 환경이 스트릭랜드에게 영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화자는 타히티에서 스트릭랜드와 인연을 맺은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설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타히티에서 한 어린 토인 여자, 당시에 15살인 아타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아타를 모델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파레오를 걸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도 있다는데 고갱의 타히티어 여인들을 그린 그림을 떠올려 보면 될 겁니다. 스트릭랜드와 아타는 아타 소유의 땅인 아주 먼 산골짜기로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간은 스트릭랜드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스러웠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트릭랜드는 아타와의 결혼 생활과 그곳에서의 삶을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타는 그를 혼자 가만히 있게 놓아두고 아이들도 잘 거둔다며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스트릭랜드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한 그 장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브리노 선장이 한 표현인데요. 정말이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난 장소입니다.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울창한 수목들이 지푸르게 우거져 정말 색채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뭐라 말할 수 없는 향기가 풍기고 싱그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장소에서 그는 세상 일을 잊고 또 세상도 그를 잊은 채 살고 있었어요. 하기야 유럽인의 눈에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불결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 집은 낡을 대로 낡아 결코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서너 명의 토인이 베란다에 누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토인은 모여들기를 좋아하니까요. 젊은 남자가 한 명 쭉 뻗어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라고는 파레오 하나뿐이었어요. 15살가량의 계집애가 판다나스 잎으로 모자를 엮고 있었고 노파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타가 보였어요. 그녀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고 그 발치에는 발가벗은 또 하나의 어린 아기가 놀고 있었어요. 그는 또 밤에 스트릭랜드와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 밤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명에서 몇천 마일 떨어진 열대 지방에서 그곳에서는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공기는 밤의 흰 꽃과 같은 향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 밤의 아름다움은 마치 자기 영혼이 육체의 질곡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로 떠올라가는 듯한,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리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에덴 동산 같네요. 화자는 스트릭랜드가 고국에서는 혐오감을 받았지만 타히티에서는 동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자는 또 스트릭랜드를 진찰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렸었다는 쿠투라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는 아타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한 계집아이가 붉은 수염 아저씨가 아프다고 왕진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의사는 스트릭랜드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또 왕복 14km를 걸어야 하는 곳이라 망설이다가 의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집을 갔었다고 합니다. 아타와 노파 등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니 스트릭랜드가 박사를 보자 버럭 화를 내며 별일 아니라고 말했답니다. 의사는 그에게 나병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스트릭랜드는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의사를 쳐다보았다고 하네요. 토인들은 문둥병에 대해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어서 모두 엉엉 슬픈 목소리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쿠토라 박사는 왕진의 대가로 스트릭랜드에게 그림을 한 점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인지 3년이 지나 의사는 스트릭랜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고는 아탄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가게 되지 않을 아텐의 집까지 7km나 되는 비탈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다. 오솔길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 아무리 보아도 몇 년 동안은 거의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었다. 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틀거리며 냇가를 따라 걸어가기도 하고 사방에 우거진 가시나무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또 머리 위 나무에 달린 호박벌집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몇 번이고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가기도 했다. 둘레는 소름 끼칠 만큼 조용했다. 가까스로 페인트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 작은 집을 찾아냈을 때는 그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쉬었다. 집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황폐해 있었다. 그리고 이 집 역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남자아이가 양지 쪽에서 무심히 놀고 있다가 그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 도망쳐버렸다.
그 아이에겐 낯선 사람은 다 적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박사는 그 아이가 나무 그늘에 숨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두드려 봤으나 역시 대답이 없다. 손잡이를 돌리고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 그는 심한 구토증을 느꼈다. 그러나 손수건을 코에다 대고 꾹 참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반짝이는 햇빛을 받고 있다가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마침내 그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갑자기 마술 세계로 들어온 것만 같았다. 울창한 원시림과 그 나무 사이를 나체로 배회하고 있는 인간의 무리가 흐릿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었고 박사는 그것이 벽 전체에 그려진 벽화라는 것을 알았다. 아타가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도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가 아타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코를 들 수 없는 악취에 그는 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으므로 허둥지둥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눈이 점점 어둠에 익어감에 따라 벽화를 쳐다보고 있자니 그는 머리에 심한 타격을 맞은 듯한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림에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는 거였으나 그 그림에는 어딘가 모르게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이상한 힘이 깃들여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 전체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의 정교한 구도로 그려져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신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 자신도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종의 이상한 감동으로 가슴이 꽉 차 있었다. 천지 창조를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상한 두려움과 환희를 맛본 것이다. 그 그림에는 말할 수 없는 관능적인 정열이 넘쳐 흘렀는데 그 밑바닥에는 또한 오싹 소름이 돋게 하는 두려운 그 무엇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대자연 속으로 파고 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갖가지 비밀을 포착한 인간의 작품이었다. 그 그림에는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할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전에 들은 일이 있는 악마의 비법이라는 말을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아주 음탐한 아름다움이 가득 찬 그림이었다. 이었고 그는 방구석에 깔려있는 돗자리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는 그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전에 보던 스트릭랜드와는 전혀 딴판인, 즉 팔다리가 다 뭉그러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몰골이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다. 쿠토라 박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뭉그러진 무서운 시체 옆에 쪼그리고 앉았으나 다음 순간 벌떡 일어났다. 등골이 얼어붙은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등 뒤에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타였다. 아타는 스트릭랜드가 벌써 1년 전에 눈이 멀었지만 이 벽화를 계속 그렸다고 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묵묵히 화필을 움직이며 그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예상했던 모든 것을 그렸을 것이다. 아마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처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마가 드디어 추방되고 그 일생이 모두 그것을 위한 괴로운 준비에 지나지 않았던 역작이 완성됨과 아울러 영원한 잠이 그의 고고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영혼 위에 내려 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지녔던 뜻을 이루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림의 주제가 무엇이었냐고 묻는 화자의 질문에 박사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환상적인 작품이었다고 말합니다. 태초의 세계, 즉 아담과 이브가 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린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창가이며 웅대하고 비정하고 감미롭고 냉혹한 대자연에 대한 찬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그림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코코아 야잔이
벵골 보리순이, 플램보이언트, 아보카도 같은 식물을 그려넣기는 했지만 그 그림을 본 뒤로는 그런 것을 보는 나의 눈이 아주 달라졌어요. 웬일인지 그런 식물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정 같은 것이 숨어 있어 곧 내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언제까지고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빛깔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도 그것도 역시 어딘가 달랐어요. 그런 빛깔이 다 각기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지요. 남자며 여자의 나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이었지만 역시 어딘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즉 흙덩이로 이루어진 인간의 체취를 다분히 지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신과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어요. 원시적인 본능을 남김없이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름이 끼친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이지요. 쿤드라 박사는 어깨를 움츠리고 조용히 웃으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유물론자인데다 보다시피 이렇게 살이 쪘으니까요. 마치 세익스피어의 윈저의 바람둥이 아낙네들에 등장하는 펄스타프 같죠? 서정적인 사고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처럼 내가 깊은 감명을 받은 그림은 처음입니다. 하기야 나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갔을 때 이와 비슷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나는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린 인간의 위대함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뛰어난 천재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웬일인지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은 보는 쪽에서 미리 그는 위대하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는 나는 갑작스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타라바오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한 토인집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지요. 게다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온당하고 건전해요. 그의 걸작 속에는 숭고한 조용함이 감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나로선 짐작이 안 갑니다. 어쨌든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이를테면 방에 앉아 있을 때 옆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누가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에 휩싸이는 기분이었죠. 웬일인지 무서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지요. 그래서 나는 그 이상한 걸작이 타버렸다는 말을 들었어도 그다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뒤로는 그 두 방의 벽화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완성된 작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는군요. 아마 실명하기 전보다 모든 것이 더 뚜렷이 보였는지도 모르죠. 아타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한 때가 없었답니다. 끝까지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이성을 잃는 일도 전혀 없었대요. 그러나 그는 아타에게 자기를 파묻고 나거든 오두막에 불을 질러 나무 조각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타버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나는 내 손으로 그 사람의 무덤을 팠어요. 토인들은 병균이 우글대는 오두막이 무서워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타와 나 둘이서 파레오를 3개가량 이어 꿰매어 그것으로 시체를 싼 다음 망고나무 밑에 묻어주었죠. 물론 나는 그때 벽화를 태우지 말라고 아타에게 충고했죠.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타는 도무지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속을 한 이상 어길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 야비스러운 행위가 보기 싫어서 돌아오고 말았죠. 화자는 스트릭랜드도 그것이 걸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갈구하던 것을 달성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여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까지 달과 6펜서의 서머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나는 예술과 현실은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백수가 되면 여행할 곳이 또 한 군데 늘어났네요. 고갱이 머물렀다는 타이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 달과 6펜스는 책 내용에는 달과 6펜스란 표현이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위키피디아에 영문으로 소개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The Moon and Sixpence는 서머싯의 또 다른 작품 인간의 굴레에서 가져왔다는데요. 인간의 굴레에서 주인공 필립이 말했던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So busy yearning for the moon that he never saw the sixpence at his feet. 직역하면 달에 대한 열망으로 너무 바빠서 발밑에 6펜스를 절대 본 적이 없다. 또 1956년 서머싯 mom의 편지에 의하면 If you look on the ground in search of sixpence, you don't look up and so miss the moon. 6펜스를 찾기 위해 땅을 본다면 눈을 들어 하늘의 달을 보지 못한다. 저는 여기서 명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달이 의미하는 것은 닿을 수 없는 이상의 세계, 즉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극치를 의미하고 영국의 화폐 단위로 최소 단위인 6펜스는 현실의 세계, 즉 세속의 열망과 그로 인한 애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스트릭랜드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것이었기에 안락하지만 무의미한 현실의 세계를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과 6펜스는 1942년 알부트 루인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달과 6펜스 중 어느 것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인생관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